자,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우리 아까 대법원이 첫 번째 국민의 신뢰 보호되려면 행정기관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신뢰한 국민이 잘못 없이 신뢰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를 했어야만 신뢰 보호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소극적 부정.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하는 걸 위법이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귀책서에 있다고 보는 거야. 소극적인 부정이 있든 또 아예 적극적으로 부정. 그러니까 행정기관 속인다든지 허위 신청서를 낸다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극적 부정이 있든 적극적 부정이 있든 다 귀책사유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넷째 줄에 나중에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해준다고 약속했던 거 아니면 이미 해준 조치가 나중에 상황 바뀌면 변경이 될 거라고 다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했을 경우에도 신뢰보호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귀책사유 있냐 없냐는 상대방 본인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거 대신 좀 해달라 신청받은 위임인 등, 그죠? 위임받은 자 등 다 관련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낼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내잖아. 본인이 직접 입력 안 해도 되지. 동생한테 좀 나 바빠서 지금 못하니까 응시원서 좀 신청 좀 해줘야 돼. 동생이 뭔가 잘못 기재해가지고 결국 원서 접수가 안 된 거로 된다. 그럼 내 동생 잘못이지만 내 잘못과 똑같이 다른단 말이야. 응? 그래서 2번 꼭 알아두고, 그죠? 그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국가가 법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기존의 법대로 될 거라고 국민이 신뢰하는 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다만 이때 근데 기존의 법을 만들었다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해. 응? 그럼 기존의 법에 따른 신뢰 보호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허용되려면 이게 둘로 나눠요. 그래갖고 3번에 보니까 둘째 줄 끝에 어떻게 돼 있어? 법령 개정의 예측 가능성. 근데 여러분 법은 한번 만들면 영원히 안 바꾸나? 그건 아니지. 언제든 개정될 수 있다. 폐지될 수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야. 그죠? 그런 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여부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면서 자, 셋째 줄 끝에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셋째 끝에 보니까 국가가 법 만들고 법률에 따라서 개인들 이렇게 행동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야. 법률에 따른 개인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 응?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라면 특별히 더 보호해야 될 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법을 개정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법을 신뢰한 사람들 뭔가 고려를 해서 시행 시기를 늦춘다든지 기존의 법 믿은 사람들 때인데 법 바꿈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국가가 법을 만들었는데 단지 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지 법이 이렇게 한다 해놓고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은 없고 이렇게 정해놓고 단지 그 개인이 그거를 뭔가 활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 얻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 이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그죠? 이때는 특별히 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유의. 그러면 지금 읽은 걸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번. 1번 시험에 다 중요한 거야. 자, 귀책사유란 첫째 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 속이는 거 있지. 적극적 부정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끝에
그러한 부정행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걸, 그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하는 조치가 잘못돼 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소극적 부정도 포함한다. 또 귀책 사유, 잘못이 있냐 없냐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응? 그러면서 밑줄 안 친 부분, 건축주 나오지? 이게 자기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지으려는 사람이 누구한테 다 맡겼어? 건축사한테 설계도 해주고 내 이름으로 허가도 받아달라 다 맡겼단 말이야. 근데 건축주가 잘못해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설계를 해서 허가가 나왔다가 허가 취소됐어요. 그랬더니 뭐야? 건축주가 반발했어. 허가 취소한 건 위법하게 허가가 된 거, 설계 잘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건축주 잘못이다 하고 싸웠으나 판결은 어떻게 돼? 건축주의 잘못이 아닌 건축사의 잘못이라도 그 건축주로부터 신청받아 대신 한 사람 아니야. 그 다 본인 잘못과 똑같이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한 거 위법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지. 1번 중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앞에 수익적 행정처분 나왔잖아. 수익적이니까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란 말이야. 허가 안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 옆에 하자가 있대. 이게 무슨 허가 안 해주고 하는데 위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위법이 뭐 때문에 생긴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생긴 거래.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 뭘 알고 있어? 자기한테 허가가 된 게 위법이란 걸 이미 알고 있고 들통나면 다 허가 취소될 거 예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적 처분인데, 응? 하자가 뭐 때문에 생겼어?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생겼다면 행정기관 상대방의 신뢰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하나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 신뢰 고려하지 않고 바로 취소해도 위법 없다 이런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보호가치 없는 신뢰, 그죠? 파일 나오죠? 1번 쭉 거기 1번에 들었는데 결국 뭐가 있는 거야? 거짓으로 다 허위 신청한 거지. 허가 나왔다가 취소해도 직소리할 수 없는 거다. 응? 그런 거지.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자. 여기 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데, 그치? 2번 보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 지나서야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했대. 응? 그 택시 운송사업자로서는 자기가 사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1년 10개월간 아무 조치 없으니까, 응?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1년 10개월 만에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했더니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했었는데 이제 와서 택시 면허 취소하는 게 어딨냐,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하는 게 어딨냐고 신뢰보호 위반 싸웠지만 어쨌든 셋째 줄에 보니까 둘째 줄부터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는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될 수가 없다는 취지. 응? 2번 알아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판례 보면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라는 제목 단 거 있지? 그거 아까 법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개정이 됐다. 근데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 어떤 거야? 거기 나왔듯이 국가에 의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행위라면 법이 의도하는 목적이 뭐야? 법에서 국민들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인된 거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요건 넘어가자. 첫 번째, 국민이 믿게 되는 행정위원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국민이 귀책 사유 없이 신뢰했고, 그리고 신뢰한 것만 갖고 보호한다? 정신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어야 된대. 그죠? 예를 들면 시험 과목이 이렇게 된다 해서 그 시험 과목대로 공부를 했다든지, 그지? 그래서 3번 둘째 줄 끝에 뭐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한 공적 견해 표명, 선행 조치에 대한
단순한 정신적 믿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을 한 걸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응?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뭐 그냥 넘어가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대방이 행동으로 옮기게 뭐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야 돼?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 내지 선행 조치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원인 결과 관계가 있어야지. 다른 이유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넘어가고 여섯 번째도 뭐 아까 한 얘기니까 다 넘어가세요. 응? 그러면 판례로 공부합시다. 자, 54쪽에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신뢰보호의 필요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신뢰보호 못 받는 거지. 응? 그래서 아까 1번 아까도 나왔지?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그거 바꾼 기준을 유예기간도 안 두고 바로 적용한 거. 응? 신뢰보호 위반도 아니고 평등원칙 위반도 안 된다. 아까도 나왔었지? 1번 판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2번, 3번 이런 거 보면은 2번 보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신청한 국민한테 뭔가 언동을 했어. 말을 했어. 뭐라고? 첫째 끝에 토속 채취허가 법적으로 가능할 거다 말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돌 흙 캐는 거 이 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더니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뭐래? 거기 돌 캐고 하려는 데가 국립공원 인근 지역이라 거기 토속 채취 허가를 내주면 그 환경 크게 해친다. 자연경관 해치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약속과 다르게 거부한 거지? 응? 그런데 그거 해주면 환경 해치는 그런 공익이 더 크니까 거부했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지었습니다. 3번도 비슷한 이치.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신뢰보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그 약속한 대로 해주면 공익이나 다른 국민의 이익을 너무 크게 해치면 신뢰보호 안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신뢰보호가 절대적은 아니다 하는 거와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를 매우 중시해야 돼요. 자, 6번을 보면 뭐 있어요? 일단 밑줄 친 데를 잘 봐. 정책적으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세 우대 조치.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가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뭔가 세금 감면 혜택 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 그래서 조세 우대 조치라고 할 만한 한시적인 세금액 감면 제도를 시행하다가 법을 개정을 해서 뭐 했어요? 이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지. 응? 근데 이거는 결국 다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다 예상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 그 바꾸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유예 기간을 안 뒀다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 그래서 6번 그거 알아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공익보다 더 크다 한 사례로 1번. 어떤 영업용 택시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 영업용 택시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 뭘 위반해갖고 운전면허 받았대요. 면허 정지받은 기간 동안에는 운전 못하는 거야. 근데 또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또 몰래 운전하다 또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무면허 운전한 게 돼서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받고 있던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두 가지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 하나는 무면허 운전했다고 이제 뭐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조치 이렇게 둘이 나와야 되는데 경찰이 한 조치는 뭐만 했대? 첫째 끝에 형사처벌만 받게 했대요. 그러니까 벌금형 같은 거만 이제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는 안 하고 3년이 지나갔대요. 응? 그래서 이 택시기사는 그냥 벌금형만 받고 면허 취소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다 끝났으려니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어떻게 했어? 3년이나 지나서야 너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지 하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신뢰보호 위반이다 주장한 거죠. 자기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믿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소송했는데 이겼어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전제 조건은 이 사람 면허 취소시켜야 될 위반이 있었어. 근데 언제까지 면허 취소시켜야 돼?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도 면허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면허 취소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별로 안 크단 말이야. 이제 와서. 오히려 3년이나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면허 취소를 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깨뜨리는 게 된대. 이익 형량 결과, 이익 비교 결과 어떻게 돼?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거지. 응? 그래서 결론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이렇게 된 거예요. 응? 1번 판례 꼭 알아두고요. 2번은 아까 종교회관 건립사건 이미 얘기했어. 2번도 꼭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네. 3번 어떻게 돼?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짜가지고 제출. 그랬더니 적정하다고 통보. 근데 여기는 이제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해도 되는 땅이야. 원래부터가.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돈 들여서 시설 투자하고 막 준비 다 해서 정식으로 최종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거부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응?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가지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대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이유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일이지. 다 된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해놓고서는 최종 허가 거부하는 거. 응? 신뢰보호 비례원칙 위반. 응? 그죠? 이런 이유는 상대방의 그 신뢰 침해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은 원래 어떤 사람이 했대? 음주운전하다 걸렸어. 응? 근데 음주 수치가 0.1 혈중 알코올 0.1%가 넘게 나온 거야. 그럼 원래 이 사람 면허 취소시켜야 될 대상자인데 이 착오가 있어갖고 경찰 조직 안에서 착오가 있어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로 잘못 분류를 해놔가지고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보냈다가 이거 잘못됐다 해서 면허 취소로 더 무거운 조치로 바꾼 거 이거 신뢰보호 위반이래. 또 4번도 꼭 중요. 네. 5번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4번까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한계. 아까 신뢰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랬어. 더 중대한 이익이 있으면 신뢰보호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 문구를 보면 앞부분은 이제 신뢰보호라는 게 이제 법원 측으로 인정이 되긴 하는데, 그죠? 셋째 끝에 보면 사회 환경이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밖에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발생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마지막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건 아니다. 더 중대한 이익이 있으면 신뢰보호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글라테르죠. 그래서 방가로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죠. 국민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건데 또 다른 법치국가 관리의 중요한 가치 합법성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데 합법성이 항상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신뢰보호가 언제나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하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이익을 따져봐 가지고 결정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 내려야 한다. 이게 핵심. 그죠? 자, 관련해서 판례가 이제 제목을 법률 적합성 원칙을 신뢰보다 우선시킨 사례는 제목하에 판례 3개를 들어놨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1번 판례를 보면 어떻게 돼? 1번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자.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뭘 약속을 했어?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땅에 레미콘 공장 하려는 거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아 거기 안 돼. 딴 데로 좀 옮겨서 해. 딴 데 땅으로 옮겨서 해 하고 한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였어? 거기에 레미콘 공장 허가를 내주면 그 인근 주민들의 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 허가를 주면 법에 어긋나는 게 돼. 근데 그거 모르고 해줬어. 이러고 행정위원회 나중에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뭐야? 설령 행정위원이 그런 걸 잘 모른 채 토지거래 허가, 땅 사고 팔도록 허가 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땅 사가지고 레미콘 공장 하도록 이렇게 사전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세제주 끝에 쾌적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것 때문에 못 해준다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네. 자, 2번은 밑줄 쳐놨으니까 공부하죠. 아까 우리 공부했어.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뭐라고? 무효. 설령 국가가 원래 다 거르는 거거든. 근데 국가가 과실로 거르지를 못하고 결격 사유를 공무원으로 임명해 놨어도 그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다. 응?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행위는 뭐래? 5째 줄에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공무원 자기 신뢰보호 내세워서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 취지예요. 응? 2번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된 경우 한번 읽어보자. 거기 읽어보니까 개인이 행정조치를 신뢰를 했는데 신뢰를 하게 된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나중에 바뀌어버렸대.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준다 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금지됐어. 그럼 어떻게 돼? 행정이 허가 내줄 수 없다는 거지. 그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렇게 바뀔 거란 걸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예상 가능한 거라면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취지 아까 한 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판례가 1번이 많이 나옵니다. 1번에 보면 뭐야? 밑줄 친 부분. 행정위원회 확약했대. 약속한 거야, 약속. 행정위원회 약속 또는 뭐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그거 이후에 뭐가 바뀌면 사정이 달라지면 응? 약속할 때하고 사실이 달라지고 법도 달라지고 사실 상태,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이 애초에 했던 약속 내지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기관이 약속 지킬 수 없다, 뭐 지킬 수 없게 됐다라고 별다른 의사표시 안 해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대. 약속했던 거. 응? 그래서 끝부분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1번 꼭 알아두고요. 2번은 뭐 길게는 안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는 거기가 도로가 일정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다 무료 통행하도록 돼 있다가 나중에 뭐 했어? 유료 도로로 바꿔가지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 그거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유료 통행료로 해서 통행료 징수하는 거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영역 문제. 뭐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적용 안 되는 행정 분야가 없는 겁니다. 다만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영역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가 이렇게 들어졌는데 뭐 특별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2번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시험 과목 바꾸는 것도 그렇고 시험 합격자 결정하는 제도도 바꾸자마자 바로 그 다음 시행되는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된다. 그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보세요. 자, 59쪽에 동그라미 7번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처분 사이에 추가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처분 사이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권에서 소송 공부할 때 배웠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무슨 조치를 하면서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이유를 이제 명시해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소송 제기하니까 소송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이런 이유도 있었다 하고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있지. 그 소송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
법원이 받아주는 거 있고 안 받아주는 거 있어. 그러니까 받아주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법원이 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추가 변경하는 사유가 처분할 당시부터 애초에 있었던 사유에다가, 그죠?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 배웠잖아. 근데 그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뭐 있어? 바로 상대방의 신뢰 보호 때문에 그래.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한테 맨 처음에 이런 이유로 처분한다 내세운 거, 그 이유를 보고 거기에 반박하고 증거자료 준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소송 제기한 마당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행정처가 엉뚱한 이유를 또 들이대면, 그치? 방어를 제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행정청이 추가하고 변경하는 사를 법원이 다 고려해서 재판해 주지 않는다고 한정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 판례 보면, 그 판례 읽어보면, 응? 셋째 줄,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처분한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또 별개의 사유를 들어서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또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였대?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 취지를 구현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러잖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 안 하고 제한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에도 이유가 있다. 걸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실권의 법리. 실권, 잃어버릴 실자, 권리, 권자, 권리나 권한을 상실한다. 너무 오랫동안 권리, 권한자가 자기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권리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취소 같은 거 못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에 쭉 읽어보되, 근데 기획본에 알아둘 게 있어. 실권의 법리.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정조치를 취소시키는 등 취소 권한 등 권리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알고 알면서도가 중요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취소 안 하고 내버려둬. 그랬다가 막 몇 년 지난 뒤에 아무 조치 없다 갑자기 취소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취소권은 상실된 거로 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실권의 법리야. 응? 이 실권의 법리의 바탕 속에는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이 취소 안 시키고 내버려둔 거 더 이상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한 걸 보호해준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에 니은번 잘 보세요. 독일은 어떤 규정을 뒀대? 독일은 행정기관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줬는데 허가가 위법이란 걸 뒤늦게 알았다. 응? 허가 내준 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지. 근데 두 번째죠. 그건 독일이 그렇게 규정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응? 근데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냅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그런 규정 없다. 1년 안에 안날로 행정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규정이 없어. 그건 독일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취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취소권 행사 못하는 걸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법원칙 신뢰보호에 바탕한 실권의 법리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에서 첫째 끝에 판례는 이렇게 취소권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방치하면 취소권 없어진다는 거 어디서 나오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이 나온대. 신뢰보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 체크한다.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실권 또는 실효된다는 법리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뭐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서 나오는 파생 원칙이다.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 그러면서 이런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는 우리 행정법 관계, 그것이 권력적 관계든 비권력적 관계든 다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권 실효의 법리의 뜻도 설명하고 있어요. 1번 꼭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그랬어? 얼마 동안 취소권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취소권 없어지는 걸 한다. 기간 정해진 건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 얼마 동안이나 이게 권리 행사, 권한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없어지는지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내야 된다. 즉
취소권을 행사 안 한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지 뭐 등등. 그래서 2번 쭉 읽어보면 괄호 속에 뭐라 해서 이 실효되는 기간, 취소권 행사 안 했다 해서 취소권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기간, 괄호 속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 뭐 이런 거, 또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경우마다 권리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 또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객관적인 사정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참고로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3, 4, 5번 다 공부할 것. 그지? 3번 보니까 자, 간단히 얘기하면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줬다가 20년 다 돼가는 다음에 어떻게 했어? 허가가 위법하게 잘못 나갔었다 하면서 행정인이 허가를 취소했지. 근데 위법이래 아니래. 위법 아니래. 이유는 뭘까? 행정기관이 그동안 허가가 위법하게 나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20년 다 돼서야 알았어. 그죠? 여기에 적용된 논리는 허가가 위법하게 나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취소를 안 하고 내버려뒀다면 취소권 없어진 거로 볼 텐데 20년 다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알자마자 취소권 행사한 거야. 그 취소권 행사는 실권되지 않았다. 취소권 행사는 적법이다. 응?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상대방이 속였어요. 그렇죠? 귀책 사유가 있죠? 속임수 썼지? 그럼 신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그리고 그래서 하사관 임용된 지 33년 만에 취소했더라도 뭐야? 위법이 없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 들어간 거야. 하나는 상대방이 속였기 때문에 신뢰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고, 두 번째 행정기관 그동안 몰랐어. 33년 지나서 뒤늦게 안 거야. 그런 게 다 작용을 해서 위법 없다고 한 거. 3, 4, 5번.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면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이 돼서 상대방 국민을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보호해 주냐? 예를 들면 위법한 영업허가지만 상대방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믿었다. 그러면 신뢰한 대로 너 그래 위법한 허가였지만 영업 계속해도 돼 하고 허가 이력을 계속 유지 존속시켜주는 방법. 이게 원칙적인 거야. 상대방이 믿음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래? 존속 보호해 준다 그래. 존속 보호.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존속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인 거야. 믿음 그대로.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대방 신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위법한 허가를 존속시키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공익에 너무 큰 지장을 준다. 그렇게 되면 허가는 취소를 하되 상대방의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 보상을 통한 보호. 그래서 보충적으로 보상보호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독일의 얘기입니다. 독일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존속보호를 해주되 존속보호 시켜주기 어려울 때는 보상을 통한 보호, 이게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보상 안 해줘요. 그냥 딱 이거예요. 신뢰보호 된다, 안 된다. 존속보호 아니면 그냥 공익 목적 필요하다 그러면 취소시켜버려 끝내는 거예요. 보상도 안 해줘. 응?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요거만 하면 돼. 원래 믿음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게 원칙이 돼. 이론적으로는 보충적으로 보상을 통한 보호도 행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독일의 예를 따르면. 자, 위반 효과 및 구제는 별 논점이 없고. 자, 판례 1번. 자, 1번을 보면 국적 이탈이 나옵니다. 국적 이탈. 이게 이제 국적 이탈이 개인이 나 한국 국적 안 가져 하고 국적 포기하는 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보면 아마 그 남자애 둘이 있나 봐. 근데 부모가 다 미국에서 애를 낳나 봐. 그러면 미국 법하고 우리 법이 다르니까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애는 미국 국적자, 미국인이고, 우리 법은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 가서 애를 낳아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우리는 혈통을 따르고 미국은 영토를 따라서 이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에서 대한민국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는 이중 국적이 됩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근데 미국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살다가 먼저 나이가 이제 18세 넘은 그 형이 먼저 한국적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는 거야. 국적 이탈 신고. 동사무소 가서. 그리고 형만 신고했어. 동생은 아직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착각을 했어. 형과 동생 모두가 다 국적 포기 신고를 한 걸로 알고 동생 것까지 다 처리를 하고 주민등록도 말소를 시켜버렸어. 그죠? 근데 동생은 알았어. 나 신고도 안 했는데 다 처리해버렸네? 아예 어차피 나중에 할 거였는데 다 처리해놨구나? 잘 됐네? 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동사무소 측에서는 어이구 동생 나중에 알아차렸지. 동생은 신고 안 했는데 왜 얘 것까지 처리했지? 그래갖고 바로 잡아놓은 거야. 동생 거는 다 살려놓은 거야 다시. 그걸 뒤늦게 알고 동생이 만 18세 넘은 뒤에 부랴부랴 뒤늦게 가서 어떻게 됐어? 국적 포기하겠다고 신고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거부. 만 18세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병역 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국적 포기를 받아준다 하면서 거부를 한 거야. 그게 증명서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게 내 잘못이냐? 응? 이 동생애가. 그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했어. 내가 이거 그렇게 신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처리를 해놓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그동안 신고를 안 했던 거지. 응? 나중에 그게 원리치 된 걸 알고 이제 와서 뒤늦게 했는데 그걸 증명서 제출 안 했다고 거부한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1번. 그리고 누구 잘못이라고 인정한 행정기관 잘못이었다. 상대방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꼭 알아두고 2번은 아까 이거 공적 견해 표명 인정했죠? 그래서 그거 그 믿은 거 신고한 삼천교육 피해자들 신고하면 신고받고 국가가 법 만들어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조치 보호해줘야 되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 원칙이 있어요. 뭐 있어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지?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의의만 보세요. 의의 뭐라 했어? 행정기관인 국민한테 어떤 행정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 행사하는 목적, 어떤 조치하는 목적이나 목적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시험에 쓰여지는 그때 이 세 번째 상속세 체납.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영업 허가를 거부하거나 허가해 준 걸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영업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도 없는 걸 막 주겠다 그러고 이런 거 요거 막기 위한 원칙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의 정도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일반 원칙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지만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래? 거기 적용령, 행정행위의 부관이 막 관련 없는 조건 붙이면서 하거나 막 그런 겁니다. 또 뭐 있어요? 국민하고 계약 맺으면서 관련 없는 걸 막 계약 조건으로 붙이거나 또 뭐 당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 받게 해줄 테니까 뭐 땅을 기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관련도 없는 거 막 걸고 넘어지거나 또 수도 공급해 줄 테니까 뭐 땅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관련 없는 걸 걸라고 하거나 그래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공급 거부, 관할사업 제한 이런 것들 적용 영역 부분 체크하세요. 그래서 의의와 적용령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사례들 1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 힌트 단어가 있어서 어렵진 않죠. 주택사업 계획 승인 인천시장과 관련된 거예요. 주택사업 계획 승인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하는데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승인 내주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해래.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해라 한 거 있죠?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죠.
다음. 그리고 2번 판례도 체크. 2번은 거기 첫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 첫째 줄. 건물에 인접한, 자, 도로 개설, 도로 만드는 거죠. 건물에 인접한 도로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하고, 뭐하고? 건축 허가하고는 완전히 별개래. 응?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하고 건축 허가는 완전 별개인데, 응? 어떤 사람 자기 땅에다 건축 허가 받아 건물 지었는데 그 옆에 도로 개설 안 했다고 준공검사를 안 내준 거야. 그럼 앞에 전제 조건이 뭐야? 도로 개설하도록 하는 거하고 건축 허가 받으려고 건물 지어서 준공검사 내주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그 연관도 없는 걸 결부시켜서 준공검사 거부하잖아. 위법이라는 거죠. 준공검사 거부한 거는. 응? 그래서 전제 조건이 둘은 완전 별개다. 여기서 시작하죠. 별개니까 말이 이 사람 건축 허가받은 대로 건물 다 완공했다면 준공검사 내줘야 되는데 옆에 도로 안 만들었다고 건축허가 거부한 건 위법.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다. 3번을 읽어보면 공무원이 인허가 등 국민한테 이익 주는 짓을 하면서 이른바 뭐야? 뭔가 의무를 덧붙여. 부관으로서 부담을 덧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돼? 응? 둘째 줄 끝에 비례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붙여야만 적법인 거지. 그런데 자, 그 밑줄 친 부분 행정처분과 뭐 인허가 내주면서 거기다 부과는 단서를 붙인 거야. 조건 같은 거. 근데 그게 뭐야?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걸 붙였대. 그러면 이게 이른바 뭐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게 뭔가 조건 같은 거 붙인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응? 자, 이 사안을 보면 골프장 사업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골프장 승인 내줘. 그런데 여기다가 뭐 땅을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하고 싶어. 땅을 받고 싶은 거야. 공짜로. 골프장 사업 승인 내준 대가로 뭔가 기부해라 해가지고 땅을 공짜로 얻고 싶은데 그렇게 기부하라고 단서를 다루면 문제가 생겨.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해가지고 위법한 게 된단 말이야. 그걸 피하려고. 그죠? 그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떻게 했어? 골프장 사업 승인 아무 단서 안 붙이고 내줬어. 그리고 뒤로 네가 그냥 좋은 일에 써달라 하고 시에다가 땅을 기부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기증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꼼수를 부린 거에 불과하고 결국은 골프장 사업 승인 내준 대가로 받는 거야. 그거 허용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중시해야 될 판례. 응? 그죠? 관련성이 없는 뭐 기부해라 하는 단서로 붙이면 위법이 되니까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맺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지가 자기 의사로 자유롭게 기증하는 이런 계약 방식으로 맺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법치행정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목적 달성하는 게 돼서 허용될 수 없다. 요거 알아두고요. 자,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4, 5, 6 이거 뭐 별로 이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된다고?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당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면허를 다 같이 묶어서 취소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별 논란거리가 안 된다. 응?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러면 밑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정 안 된 사례 1번 1번 체크해야지. 그죠? 1번도 아파트 짓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장이 승인을 내주면서 단서를 붙였어. 조건을 달았어. 뭐라고? 아파트 건설하는 진입로 땅 확보해서 거기다 도로 만들고 시에 기부해라. 또 니네들 아파트 지면 사람들 그 옛날 다니던 골목길 없어진다. 그 대체 통행로 만들어서 제공해라. 이거는 진해 조차고 사업 벌인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단서 붙인 거. 이건 부당하게 결부시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1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 자, 고속도로 옆에 지하에 지하에다가 송유관 묻는단 말이야. 응?
그런데 자, 송유관 묻는 거, 그러니까 송유관 묻는 거 허가하면서 무슨 단서 붙였어? 나중에 그 송유관을 딴 데로 파서 옮길 때는 그 업자가 어떻게 돼? 이전하는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단서를 같이 붙였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는 연관 없는 거 부당한 결부가 아니다. 응? 2번 알아두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운전면허는 다 같이 취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1, 2번만 잘 공부.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 동그라미 1번. 이거 밑줄 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잖아.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려면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죠? 그럼 계약을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 내용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 거와 연관해 있습니다. 자,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행정관계, 국가와 개인 사이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신뢰보의 원칙하고 거의 99%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 원칙을 막 섞어 쓰는 경우들이 판례에서 많이 나타나요. 다만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통 특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든지 구체적인 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건데, 신뢰보의 원칙은 뭐 국가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법을 만들어 온다든지 무슨 행정 계획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특정인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하고 상대로 뭐 약속하고 이런 것도 이게 신뢰보호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보호가 범위가 더 넓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거를 보면 근거에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근거에 고기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국가를 당사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3개 들었는데 2개 정도 행정절차법하고 국세기본법, 여기도 무슨 원칙 규정해놨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해놨다. 응? 그거 사실 알아둡시다. 원래 이런 규정 없어도 원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위반하면 위법으로 보는 거야. 응? 개인이든 국가든. 그래서 근데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니까 각주를 보세요.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드러났죠.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행정청은 즉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인 국민이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세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직무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고 행정청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직무 수행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인 국민도 신의에 맞게 해야 되고 세무 공무원도 신의에 맞게 된다. 그래서 약간의 규정의 차이는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만,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인 국민과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성실에 맞게 하라고 돼 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판례를 몇 개 공부하세요. 그죠? 자, 뭐 1번은 그냥 읽어봅시다. 1번 판례. 자, 일반 밑줄 친 부분 봐요.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행정관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의칙, 이게 줄여서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그렇게 불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 거다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신뢰보호하고 마찬가지지. 이게 위법한 영업허가지만 상대방은 위법인지 몰랐고 뭐 귀책 사유도 없다. 그런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켜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럴 때는 위법한 허가도 유지될 수 있다. 그 논리와 똑같은 거야. 다만 표현이 신의칙이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신의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돼? 소득세 법에 보면 세금 탈루 내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은 즉시 경정결정 다시 고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내렸으나 그 후에 탈루 내지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다시 결정할 수 있고, 이랬다 그래서 이거를 신뢰보호 위반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세금부가 주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뭐 아까 거 응용해봐. 행정위원회 세금부가 안 하기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위원회 그거 잘못 알고 착오가 있어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바로 잡아서 다시 부과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고 신뢰보호 위반도 아니다. 응?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체크해보자. 3번을 보면 첫째 줄 징계처분 나오지. 어떤 공무원에서 징계처분을 내렸대. 근데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대. 그러면 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거야. 그럼 징계받은 일도 원래 없는 거로 다루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만 이제 물러난 거지. 그리고 퇴직을 했다 그러잖아. 퇴직하고 퇴직금 다 받고, 그죠? 응? 셋째 줄 5년 이상이나 자기 징계한 조세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죠? 응? 그 위반 비위 사실 뇌물 받았다고 치자. 그럼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처벌하는 거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뒤늦게 그때 와서야 어떻게 돼? 자기 징계 처분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소송하는 거 허용된대 안 된대? 징계 처분이 무효였다고 뒤늦게 소송하는 거 5년 이상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죠? 퇴직금까지 다 받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없어진 다음에 뒤늦게 와서 5년 전에 징계한 거 무효였다라고 뒤늦게 소송하는 거 신의칙에 어긋난데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취지.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는 또 4번, 5번이 많이 나옵니다. 4번도 체크돼요. 4번은 어떤 판결이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마 일하다가 다쳤나 보지.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이제 요양 급여 달라고 요양 받을 자로 요양 보호 대상자로 신청해가지고 요양급여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승인 거부했대. 요양 불승인 처분. 그래가지고 불승인 처분 받고 그거 불승인 처분한 게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대. 이 사람이 불승인한 거는 위법이다. 취소받아냈대. 그래서 근로자가 그동안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못해서 휴업급여 못 받았다. 그 휴업급여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번엔 또 무슨 이유를 내려서 휴업급여 못 준대. 어떤 이유 내세웠어? 시효 완성으로.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안 했다. 그죠? 해가지고 시효 완성으로 휴업급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버렸다는 주장은. 근데 왜 그동안 못했어? 휴업급여 청구를 왜 못했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기 때문에 휴업급여 신청을 못했던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근데 그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 제때 청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했다 하면서 휴업급여 못 줘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첫째 줄 두 번째 줄 중간에 봐. 공무원 정년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대? 공무원 정년은 퇴직 시에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증명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대. 응? 그러니까 이 사안이 뭐야? 저 밑줄 친 데 보면 공무원으로 원래 임명될 때 서류 내잖아. 여러분들 서류 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생년월일 기재돼 있는 서류를 내지. 근데 이 사람 보니까는 뭐야? 응? 임명된 때로부터 36년 동안 근무를 했대. 그지? 근데 퇴직이 얼마나 남았대? 정년이 1년 3개월 남았대. 36년 근무했으면 되게 일찍 했다. 그죠?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24살 때 공무원 된다. 그지? 정년을 1년 3개월 남겨놓고 호적을 바꿨어. 개정을 했어. 호적을 변경을 했어. 이거는 이제 보통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 출생년월을 잘못 기재를 해서 내가 생일이 어땠다는 거야? 빨라졌다는 거야? 늦어졌다는 거야? 생년월일이 빨리 돼 있다는 거야. 응? 실제 나이는 한 3년 뒤인데 부모가 빨리 해놨다. 그걸 법원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 본인 주장만 갖고는 안 돼. 뭐야? 누구 증인 같은 사람 제출해 가져가야 돼. 가정법원의 판사가 그걸 인정하면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법원의 그 결정서를 가지고 구청 가서 정정 받는 거야. 그죠? 어쨌든 이 사람 정년을 불과 1년 3개월 앞두고 자기 이렇게 출생연월을 바꾼 거야. 바꾼 다음에 자기 정년 아직 3년이나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했어. 근데 보니까 그 행정기관 인사기관은 거짓말이다. 그지?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으니까. 근데 그동안 36년 동안 공무원에 임명된 데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불과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이제 와서 그죠? 호적 바꾸고 정년 연장 요구하는 건 신의성실에 안 맞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못 들어줘 했는데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 퇴직 시에 구비서류로 내는 그 증명서에 기재된 출생연월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정년은 이렇게 전제를 까니까 허용된다는 거지.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래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건 뒤에 손해배상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지? 6번은 어떤 뜻일까 한번 보자. 6번은 예를 들면 인천시가 개인 땅 지하에다가 상수도관 묻어놓은 거야. 몰래 묻어놨어. 근데 땅 주인이 알았어. 그래갖고 뭐 요구해? 왜 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상수도관 묻어놨느냐? 빨리 파가라고 요구를 해. 인천시가 잘못했다. 인정. 그동안에 그 지하 땅, 개인 땅 지하 이용한 거 다 물어내겠다. 물어주겠다. 그리고 이거 파옮기는 건 좀 곤란하다. 이건 상수도 공급해야 되고 공익 목적상 그 다음에 이거 파서 옮길 때도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계약해서 계약 맺고 땅 사용료 내가면서 쓸 테니까 계약하자 그랬는데 땅 주인 무조건 뭐라 그래? 다 싫다. 땅 파옮기래. 그러니까 시도 열받았어. 그래갖고 뭐야? 이거 지 땅이라고 지 권리 남용한다 이러면서 뭐야? 요구한 거 붙었죠. 소송 붙었어. 근데 판결은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해서 권리 남용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땅 주인이 이긴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8번을 보면 국립대학교 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기소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 거 거부한 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사례 뭐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아이고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목표치보다 못 나가네. 그래서 판례를 설명하니까 너무 길어진다. 그냥 판례는 좀 중요한 것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체크하고 좀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진로를 좀 빨리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